이 이야기는 한 영국인 기자 올리버 그랜트가 일본의 기술 봉쇄로 시작된 한일 산업전쟁을 목격하고 그 속에서 진짜 기술의 의미를 깨닫는 여정이다. 처음 그는 한국을 의존적 산업국가로 보았지만 김도현과 한국 엔지니어들이 절박함 속에서 만들어낸 KCNC의 탄생을 보며 기술이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정신임을 이해하게 된다. 하노버 박람회에서 KCNC가 일본을 넘어선 순간 세계의 산업 질서는 완전히 뒤집힌다. 그러나 그 승리는 오만이 아니라 겸손과 공유의 형태로 나타난다. 한국은 기술을 무기 대신 언어로, 패권 대신 자존으로 사용하며 기술은 인간의 존엄을 구현하는 언어임을 선언한다. 도쿄로 돌아온 올리버는 일본 기술자들이 여전히 복제에 매달리다. 결국 김도연의 한 문장 마이너스 자존은 나눌 때 진짜가 된다 마이너스에 무너지는 순간을 본다. 그는 깨닫는다. 기술의 본질은 경쟁이 아니라 공존, 지배가 아니라 진화, 승리가 아니라 배움임을. 마지막 장면에서 그는 도쿄의 불빛을 내려다보며 속삭인다. 기술은 자존심이 아니라 생명이다. 그리고 생명은 나눌 때 더 강해진다. 이 이야기는 기술의 시대를 넘어 인간의 시대가 다시 시작된다는 선언이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기술과 자존심 그리고 몰락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총알도 폭탄도 아닌 손톱만 한 칩 하나가 한 나라의 산업을 뒤흔들고 결국 세계의 판도를 바꿔버린 이야기입니다. 저는 영국 출신 기자 올리버 그랜트입니다. 수십 년간 분쟁과 산업의 역사를 취재해왔지만 한국처럼 절박함으로 기적을 만들어낸 나라는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이 이 영상을 진심으로 좋아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2019년 여름 나는 서울행 비행기 안에 있었다. 창밖으로 한강의 물결이 은빛으로 반사되고 구름 사이로 도시의 윤곽이 희미하게 드러났다. 내가 맡은 취재 주제는 한일 기술 갈등. 일본 정부가 한국으로의 핵심 부품, 특히 CNC 제어 칩 수출을 전면 중단했다는 소식이 막 전 세계로 퍼지고 있었다. 대부분의 서방 언론은 이를 외교적 마찰로만 다뤘지만 내 직감은 달랐다. 이건 단순한 무역 문제가 아니라 산업의 심장을 겨냥한 전쟁이었다. 김포공항에 내리자마자 나는 서울 강남의 한 정밀 가공 공장을 찾았다. 공장장은 나를 보자마자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일본 칩 재고가 사흘 남았습니다. 그게 떨어지면 모든 라인이 멈춥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섞여 있었다. CNC- 컴퓨터 수치 제어 공작 기계. 내가 수없이 기사에서 읽어왔던 그 단어가 그날 처음으로 생생하게 다가왔다. 그건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금속을 깎고 조립하고 조선소의 거대한 프로펠러까지 제어하는 산업의 심장이었다. 그날 밤 숙소 TV에서는 일본 총리의 담화가 흘러나왔다. 국가 안보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하지만 내 눈에는 그것이 명백히 경제적 무기화로 보였다. 기술을 정치의 도구로 쓰는 것 마이너스 그건 단순한 제재가 아니라 산업의 지배였다. 다음 날 나는 청계천 인근의 한 공업대학을 방문했다. 낡은 실험실 벽에는 큼지막한 문구가 붙어 있었다. 메이드 인 코리아. 젊은 연구원이 내게 말했다. 이제는 진짜로 독립해야 합니다. 기술로 식민지를 끝내야죠. 그의 눈빛은 지쳐 있었지만 꺼지지 않은 불처럼 빛났다. 며칠 뒤 나는 울산으로 향했다. 현대중공업의 도크는 멈춰 있었고 거대한 크레인들이 고요히 서 있었다. 철제 구조물 속에 메아리 치던 기계음은 사라졌다. 공정 책임자는 조용히 말했다. 부품 재고 일주일 남았습니다. 그 다음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 말이 끝나자 나는 이 침묵이 단순한 정지가 아니라 산업의 심장박동이 멎은 순간임을 느꼈다. 하지만 그 정적 속에는 분노가 깃들어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취재 일지를 썼다. 이건 기술의 전쟁이다. 그리고 한국은 아직 쓰러지지 않았다. 서울 하늘에 비가 내렸다. 거리는 젖었지만 사람들의 눈빛은 흐려지지 않았다. 절망보다는 결의에 가까운 표정이었다. 나는 그들의 얼굴에서 포기하지 않는 민족의 힘을 봤다. 그러던 중 내 휴대전화로 일본발 속보가 도착했다.
도쿄 니쇼테크 긴급회의 소집 한국산업자립화 분석 보고서 유출. 그 순간 나는 알았다. 이 싸움은 이제 시작이라는 것을. 그리고 바로 다음 날 나는 비행기를 타고 도쿄로 향했다. 전쟁의 첫 장은 이제 막 열리고 있었다. 도쿄 하늘은 흐렸다. 창밖에 구름은 낮게 깔려 있었고 공항 활주로에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나는 니혼 게이자이 신문에서 입수한 문서를 들고 있었다. 표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한국 산업 자립화 가속 분석 리포트. 일본 경제산업성이 내부적으로 작성한 비공개 문서였다. 그 안에는 지난 2년 동안 한국의 산업 의존도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는 분석이 담겨 있었다. 반도체 분야의 일본 부품 의존율은 78%에서 61%로, 조선 분야는 85%에서 69%로, 자동차 엔진 블록은 92%에서 74%로 떨어졌다. 숫자는 냉정했다. 일본이 수십 년 동안 쌓아온 기술 패권이 서서히 흔들리고 있었다. 2020년 3월 15일, 나는 니쇼테크 본사 37층 회의실에 있었다. 일본 정부 관계자 2명과 대기업 임원 7명이 참석한 긴급 회의였다. 회의실 안의 공기는 날카로웠고 창밖으로 보이는 도쿄의 마천루들은 평온해 보였지만 그 내부에서는 한 나라의 기술 운명이 논의되고 있었다. 지금 막지 않으면 시장의 절반을 잃게 됩니다. 하라 부사장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는 레이저 포인터로 벽면의 전자지도를 가리켰다. 한국 전역에 찍힌 붉은 점들이 모니터에 떠 있었다. 이건 단순한 데이터가 아닙니다. 저 점 하나하나가 일본 기술에서 벗어나려는 공장들입니다. 정부 관계자가 조심스레 말을 이었다. 한일 갈등 국면에서 핵심 기술 협력은 잠정 중단이 불가피합니다. 국가안보상의 이유입니다. 그러나 그 방 안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었다. 그것이 단순한 안보의 문제가 아니라 기술로 상대를 억제하려는 전략이라는 걸. 회의실 끝자리에 앉아있던 한 남자가 입을 열었다. 회색 정장을 입은 중년의 엔지니어, 일본 CNC 분야의 최고 권위자 마이너스 다케다 나오키였다. 그는 30년 동안 니쇼테크에서 제어칩을 설계해온 인물이었다. 그의 말 한마디는 일본 산업계의 방향을 좌우할 만큼 무게가 있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제어칩 공급만 차단하면 됩니다. 그의 목소리는 놀라울 만큼 냉정했다. 한국의 생산 라인은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중 어느 한 부분이라도 끊어지면 자동차 조선 반도체가 동시에 정지할 겁니다. 그는 종속 구조를 완벽히 이해하고 있었다. 30년간 일본이 설계해온 체계 마이너스 한국의 산업이 일본 부품 없이는 단 하루도 버틸 수 없게 만든 기술적 고리. 그것이 바로 그가 자부하던 경제적 무기였다. 정부 관계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안보 논리를 명분으로 내세웁시다. 기술보호, 산업안정 이런 단어들은 국민이 이해하기 쉬우니까요. 그 순간 나는 그들의 대화를 녹음하며 손끝이 떨렸다. 기자로서 수많은 회의를 취재했지만 그날의 분위기는 달랐다. 기술을 무기로 삼아 한 나라의 산업을 조종하겠다는 냉철한 계산이 그곳에 있었다. 오후 2시 정각, 일본 정부는 공식적으로 한국에 대한 CNC 핵심 부품 수출 제한 조치를 발표했다. 명분은 안보였고 실질은 시장 통제였다. 기자실에 모인 사람들은 일본이 드디어 칼을 빼들었다고 수군거렸다. 나는 그날 밤 니쇼테크 본사 39층 전망대에서 도쿄 시내를 내려다봤다. 시부야의 교차로는 여전히 번잡했고 긴자의 네온 사이는 눈부셨다. 그러나 그 아래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다. 나는 직감했다. 이 결정은 언젠가 일본 자신을 향한 부메랑이 될지도 모른다. 다케다 나오키는 모니터 앞에 앉아 있었다. 한국의 주요 공장 실시간 가동률이 그의 화면에 표시되고 있었다. 아직은 정상 수치였다. 그러나 그는 미소를 지었다. 72시간 후면 달라질 겁니다. 그 말이 사실이었다. 한국 공장들의 제어칩 재고가 소진되는 순간 수백 개의 CNC 라인이 멈춰설 것이었다. 나는 메모장에 짧게 적었다. 기술이 무기가 될 때 그것은 더 이상 기술이 아니다. 도쿄의 하늘은 잔잔했지만 나는 느꼈다. 폭풍이 오고 있었다.
울산으로 향하는 기차 안, 창밖의 풍경은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회색빛 하늘 아래로 공장 굴뚝이 줄지어 서 있었다. 한국 산업의 심장이라 불리는 도시 울산. 그곳에서 나는 한국 기술자들의 숨결을 직접 느낄 수 있을 것 같았다. 역에 도착하자마자 매캐한 냄새가 코끝을 찔렀다. 정유 공장과 조선소, 자동차 조립 라인이 밀집된 지역 마이너스 그 모든 산업의 중심에는 단 하나의 기술이 있었다. 바로 CNC, 컴퓨터 수치 제어 시스템. 그날 나는 처음으로 그 심장을 눈으로 보았다. 현대중공업의 협력업체를 방문했을 때 공장 내부는 숨을 죽인 듯 조용했다. 수십 톤짜리 선박용 프로펠러가 깎이던 라인은 멈춰 있었고 엔진 블록은 미세한 먼지를 뒤집어 쓴 채 고요히 놓여 있었다. 기계의 패널에는 빨간 경고등이 점점이 깜빡이고 있었다. 기술감독 김윤석 씨가 나에게 다가왔다. 일본에서 들여온 제어 칩이 멈췄어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대체 부품을 만들어 보려 했지만 오차가 0.003만 나도 공정 전체가 틀어집니다. 지금은 손을 쓸 방법이 없습니다. 그의 말은 차분했지만 얼굴은 굳어 있었다. 나는 그를 따라 제어실로 들어갔다. 수많은 모니터와 그래프가 줄지어 있었고 가운데 커다란 화면에는 시스템 정지라는 문구가 떠 있었다. 이게 바로 CNC입니다. 김윤석은 컴퓨터 화면을 가리켰다. 금속을 깎고 구멍을 뚫고 용접 각도를 제어하는 모든 명령이 여기서 나갑니다. 단 한 줄의 코드라도 오류가 생기면 수천억 원짜리 공정이 멈춰요. 나는 그 말을 들으며 잠시 말을 잃었다. 그동안 서방 언론에서 CNC 제어 시스템을 단순히 자동화 기계로 다뤘던 이유를 그때 깨달았다. 그들은 이 기술의 정밀함을 이해하지 못했다. 이건 단순히 기계가 아니라 인간의 감각을 대체한 두 번째 뇌였다. 나는 물었다. 왜 일본의 기술에 그렇게 의존해야만 했습니까? 그는 씁쓸하게 웃었다. 처음에는 단순한 기술 제휴였어요. 하지만 30년이 지나면서 그들의 부품이 표준이 되어버렸죠. 일본은 설계에서 소프트웨어까지 다 장악했습니다. 우리는 생산만 했고요.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자책이 섞여 있었다. 그때 옆에서 젊은 엔지니어가 조용히 말했다. 하지만 선배님, 이번에는 다를 겁니다. 우리도 할 수 있어요. 나는 그 대화를 듣고 놀랐다. 눈빛 하나가 달랐다. 절망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의지. 나는 그 순간 이 나라가 쉽게 무너지지 않겠구나 하는 확신이 들었다. 공장 밖으로 나와 하늘을 올려다봤다. 어둠이 내려앉고 용광로의 불빛이 붉게 타오르고 있었다. 금속이 녹아 흐르는 소리가 마치 심장의 박동처럼 들렸다. 이건 산업의 심장이다. 나는 중얼거렸다. 그리고 그 심장은 아직 멈추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울산의 작은 모텔에서 노트를 꺼냈다. 그 안에는 내 취재 기록들이 가득했다. CNC는 단순한 기계가 아니다. 인간의 기술과 감정이 녹아든 집약체다. 이 심장을 되살릴 수 있다면 한국은 다시 일어날 것이다. 창문 밖으로는 비가 내리고 있었다. 도로 위를 달리는 트럭들의 헤드라이트가 빗방울에 반사되며 반짝였다. 나는 그 빛을 보며 생각했다. 기술의 싸움이 결국 인간의 싸움이라면 일본은 이미 절반을 잃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절박하지 않으니까. 그 순간 내 전화가 울렸다. 도쿄의 한 지인이 보낸 메시지였다. 니쇼테크 내부에서 추가 제재 논의 중. 한국 기술 자립 가능성에 긴장. 나는 휴대전화를 내려놓으며 미소를 지었다. 한국의 심장은 멈추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더 강하게 뛰기 시작한 것 같았다. 서울의 하늘은 잿빛이었다. 비가 그쳤지만 도시는 여전히 젖어 있었고 공기에는 금속 냄새가 섞여 있었다. 나는 시내 곳곳을 돌며 공장들의 상황을 확인했다. 모든 게 멈춰 있었다. 울산, 창원, 평택, 인천. 어디를 가도 같은 장면이었다. 조선소의 거대한 도크는 텅 비었고 자동차 공장의 조립 라인은 정지 상태였다. 반도체 클린룸에서는 불빛만 희미하게 깜빡였다. 한 엔지니어가 나를 보며 중얼거렸다. 우린 일본 부품이 없으면 하루도 버티지 못합니다. 그 말이 너무도 차갑게 들렸다.
뉴스 속 일본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다. 니온 게이자이 신문은 일면에 이렇게 썼다. 한국 기술 독립 실패 마이너스 일본 표준의 힘. 도쿄의 방송사들은 승리 선언처럼 웃고 있었다. 한국은 일본 기술에 무릎을 꿇었다. 나는 그 웃음소리를 들으며 묘한 불쾌감을 느꼈다. 그것은 승리의 미소라기보다 오만의 표정이었다. 서울 정부 청사에는 밤늦게까지 불이 꺼지지 않았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들은 연일 대책 회의를 열고 있었다. 일본이 생각보다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예비 부품 재고는 몇 주 남았습니까? 삼성, 현대, 두산 마이너스 모두 가동률 20% 이하입니다. 회의실 안의 공기는 무겁고 건조했다. 나는 기자석에서 그들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건 경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였다. 며칠 후 서울 외곽의 한 산업단지를 찾았다. 작업복을 입은 노동자들이 조용히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불빛 하나 없는 공장 앞에서 그들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한 젊은 노동자가 나에게 물었다. 기자님, 정말 일본이 없으면 우린 끝입니까?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 질문은 단순한 산업의 문제가 아니라 한 나라의 정체성을 묻는 말처럼 들렸다. 그날 밤 숙소 창문 밖으로는 도시의 불빛이 흐릿하게 번지고 있었다. 하지만 도로 위에는 여전히 트럭이 달리고 항구의 크레인은 움직이지 않아도 붉은 조명을 깜빡이고 있었다. 마치 누군가 아직 포기하지 않은 듯이. 나는 노트를 꺼내 짧게 적었다. 한국은 지금 멈췄지만 숨은 아직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다음 날 상황은 더 악화됐다. 전국 공장 60%가 완전 가동 중단. 중소협력업체들의 연쇄부도 소식이 이어졌다. 뉴스 자막은 붉은색으로 깜빡였다. 산업 전면 마비, 긴급 재정 대책 논의 중. 거리의 사람들은 말이 없었다. 대신 그들의 발걸음은 빨랐다. 무언가를 찾아야 한다는 듯 누군가는 연구소로, 누군가는 공장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서 나는 두 가지 감정을 읽었다. 두려움 그리고 결심. 이제 그들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다. 굴복할 것인가 아니면 다시 태어날 것인가. 나는 느꼈다. 이 정적 뒤에는 반드시 반응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하지만 그 반응이 얼마나 거세고 얼마나 오래 갈지 마이너스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다. 도쿄의 언론은 여전히 자화자찬을 멈추지 않았다. 한국 제조업 72시간 만에 붕괴. 그 제목 밑에는 일본 기업의 웃음이 실려 있었다. 그러나 나는 알았다. 진짜 싸움은 이제 막 시작이었다. 서울에 비가 멎은 다음 날 나는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의 소개로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다. 그를 꼭 인터뷰해 보세요. 아마 기자님이 찾고 있는 이야기가 거기에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찾은 곳은 경기도의 오래된 공업단지였다. 작은 공장 한 켠, 낡은 작업복 차림의 남자가 금속 절삭기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회색 머리칼과 기름때 묻은 손. 그러나 눈빛은 맑았다. 그의 이름은 김도현. 30년 동안 CNC만 다뤄온 기술자였다. 외국 기자분이 이런 데까지 오셨다니 신기하네요. 그의 첫마디는 담담했지만 그 속에는 어떤 단단한 울림이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일본 부품이 끊기면서 공장들이 멈췄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는 잠시 기계를 바라보다가 대답했다. 심장 없는 몸이 살아있을 수 있을까요?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말이 공장 전체를 울렸다. 그에게 CNC는 단순한 기계가 아니었다. 금속의 심장, 산업의 맥박, 그리고 한국 기술자들의 자존심이었다. 하지만 그가 말을 이었다. 그 심장을 다시 만들어야겠죠. 남이 준 심장은 결국 빼앗길 테니까. 나는 그 말을 듣고 펜을 멈췄다. 30년간 일본의 기술 아래서 일했던 사람의 입에서 나온 그 말은 선언처럼 들렸다. 김도연은 오래된 노트를 꺼내 펼쳤다. 종이에는 손으로 그린 회로도와 수치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이건 일본 부품이 끊기기 전부터 조금씩 기록해둔 겁니다. 누가 시킨 건 아니에요. 그냥 언젠가 이런 날이 올 것 같았거든요. 그의 손끝이 떨리고 있었다. 그러나 그 떨림은 두려움이 아니라 열정의 진동 같았다.
일본 기술자들은 우리를 모방자라고 부르죠.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하지만 복제만으로는 30년을 버틸 수 없습니다. 그건 이제 끝났어요. 나는 그 말을 메모하면서 느꼈다. 그는 단순한 기술자가 아니었다. 그는 산업의 의식을 다시 세우려는 사람, 한 시대의 끝과 다음 시대의 시작을 잇는 사람처럼 보였다. 지금 이 공장에 남아있는 건 저 혼자입니다. 그는 웃으며 말했다. 그래도 매일 새벽 4시에 나와요. 기계가 멈췄다고 내가 멈출 수는 없으니까요. 그 순간 나는 그를 잠들지 않는 기술자라 부르고 싶어졌다. 공장 안에는 기계 소리가 없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박동이 있었다. 밖으로 나오자 회색 구름 사이로 약한 햇살이 비쳤다. 나는 취재 노트에 한 문장을 남겼다. 한 남자가 멈춘 공장에서 새 심장의 설계도를 그리고 있다. 그날 밤 호텔방 창문 너머로 서울의 불빛이 반짝였다. 나는 그 빛 속에서 김도연의 그림자를 떠올렸다. 조용하지만 꺼지지 않는 불. 그리고 그 불은 곧 한 나라의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들지도 모른다. 며칠 뒤 서울 전역이 다시 긴급회의의 열기로 달아올랐다. 각 부처의 인사들이 청사 지하 회의실로 모여드는 가운데 나는 그들 중 한 명으로부터 짧은 속삭임을 들었다. 김도연이 뭔가를 준비하고 있다더군요. 그 이름은 이미 내 머릿속에 깊이 각인되어 있었다. 나는 곧장 그가 있는 공장으로 향했다. 밤 11시, 공장 안에는 불빛이 꺼지지 않았다. 철제 문을 열자 절삭유 냄새와 금속가루가 섞인 공기가 밀려왔다. 김도연은 여전히 작업복 차림으로 기계 앞에 서 있었다. 그의 눈 밑에는 피로가 짙게 내려앉아 있었지만 눈빛은 오히려 더 맑았다. 기자님, 결국 해야 할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가 말하며 작은 회로 기판을 들어보였다. 이게 우리가 만들 첫 번째 제어 모듈입니다. 이름은 KCNC. 나는 놀라서 되물었다. KCNC라니요? 그는 웃으며 말했다. 한국형 CNC, 한국형 심장이라는 뜻이죠. 일본이 만든 심장이 멈췄으니 우리 손으로 새로운 심장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는 간단한 설명 대신 회로 위를 손가락으로 짚으며 말했다. 이건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처음이라는 게 중요하죠. 며칠 후 산업통상자원부는 비공식 브리핑을 열었다. 정부는 국내 기술 자립을 위한 긴급 예산 5,400억 원을 편성했다고 발표했다. 이름은 KCNC 프로젝트. 나는 그 현장에 있었다. 회의실에는 수십 명의 기자와 기술 관계자들이 모였다. 화면에는 커다랗게 문구가 떠 있었다. 산업주권 회복 프로젝트. 김도연은 연단 위에 섰다. 그가 정장을 입은 모습을 나는 처음 보았다. 그는 천천히 숨을 고르고 말했다. 이건 단순한 복구가 아닙니다. 우리 산업의 심장을 스스로 되찾는 일입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쏟아졌다. 그러나 그의 표정은 담담했다. 5,400억 원이 많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일본의 한 기업 연구소 예산에도 못 미칩니다. 돈으로 따질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바로 기술을 향한 의지입니다. 그는 기자들의 시선을 정면으로 받으며 덧붙였다. 우린 따라잡으려는 게 아닙니다. 새로 만들어야 합니다. 순간 회의실의 공기가 달라졌다. 기자들은 속삭였고 몇몇 사람들은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 나 역시 그 말에 숨이 멎을 만큼 놀랐다. 새로 만든다 마이너스 그건 불가능에 가까운 선언이었다. 도쿄의 언론은 즉각 반응했다. 한국의 무모한 도전, 5,400억으로 50년 노하우를 사겠다고. 일본의 뉴스 앵커들은 비웃음을 감추지 않았다. 나는 서울거리에서 그 뉴스를 지켜보았다. 지나가던 시민들이 TV를 바라보며 아무 말 없이 웃었다. 그 웃음은 체념이 아니라 결심에 가까웠다. 한 중년 남성이 내게 말했다. 비웃든 말든 상관없죠. 결국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니까. 그날 밤 김도연은 공장으로 돌아왔다. 그를 따라간 나는 조용히 문틈으로 그 모습을 바라봤다. 작업대 위에는 낡은 칩과 새로운 시제품이 나란히 놓여 있었다. 그는 작은 나사를 조이고 코드를 연결하며 중얼거렸다. 이건 실패해도 괜찮아. 다만 멈추지만 않으면 돼. 시간은 새벽을 넘어가고 있었다.
철제 문틈 사이로 새어나온 불빛이 마치 심장 박동처럼 깜빡였다. 나는 노트를 꺼내 이렇게 적었다. 5,400억 원짜리 실험이 아니라 5,400억 원짜리 신념이 시작됐다. 그리고 알 수 있었다. 이건 기술 개발이 아니라 한 나라의 자존심이 다시 일어서려는 이야기라는 걸. KCNC 프로젝트가 공식적으로 출범한 지 6개월이 흘렀다. 처음의 열기는 서서히 현실과 마주하기 시작했다. 김도연의 공장에는 밤낮 없이 불이 켜져 있었지만 결과는 냉혹했다. 나는 주기적으로 그를 찾아갔다. 공장 안에는 늘 쇳내와 오존 냄새가 섞여 있었고 벽면에는 실패한 회로 기판이 산처럼 쌓여 있었다. 그는 피곤한 얼굴로 모니터를 바라보며 말했다. 다시 폭주했어요. 이번엔 17시간 버텼습니다. 그래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그의 말은 담담했지만 그 눈빛 속에는 지독한 절박함이 있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실패율은 73%, AI 제어 불안정으로 인한 장비 폭주 27건, 절삭 공정 중 부품 파손 154회, 시스템 다운으로 인한 생산 중단 89회. 숫자만 보면 완전한 실패였다. 그러나 김도연은 멈추지 않았다. 그는 실패할 때마다 데이터를 기록했고 전국의 중소기업 기술자들을 찾아다니며 이야기를 들었다. 한 사람의 경험은 작지만 1,000명의 감각이 모이면 데이터가 됩니다. 그의 말은 마치 신념처럼 들렸다. 그 무렵 나는 산업통상자원부를 다시 찾았다. 담당 과장은 나를 보며 한숨을 쉬었다. 540억 중 380억이 이미 소진됐습니다. 아직 제대로 돌아가는 시제품이 없습니다. 그의 말 뒤에는 이제 그만하자는 무언의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 하지만 김도연의 반응은 달랐다. 그는 더 깊이 파고들었다. 그가 집중한 것은 실패 속의 패턴이었다. 실패한 기계들의 진동 데이터, 소음 주파수, 온도 변동, 습도 변화 마이너스 그 모든 것을 하나하나 분석했다. 이 안에 답이 있습니다. 일본이 50년 동안 쌓아온 노하우가 여기 숨어 있어요. 나는 그가 새벽까지 남아 모니터 앞에 앉아 있는 모습을 자주 봤다. 눈 밑에는 그림자가 드리워 있었지만 손끝은 멈추지 않았다. 어느 날 그는 내게 말했다. 알러버 씨, 사람들은 우리를 실패했다고 말하겠죠. 하지만 실패는 우리를 가르칩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설계도예요. 나는 그 말을 듣고 노트에 한 줄을 남겼다. 그들은 기술을 배우고 있는 게 아니라 실패로 기술을 빚어내고 있다. 그의 태도는 점점 변했다. 처음엔 기술자였지만 이제는 철학자에 가까웠다. 기계가 아무리 정밀해도 인간의 감각 없이는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는 그렇게 말하며 현장 베테랑 기술자들의 감각을 AI에게 학습시키기 시작했다. 절삭음의 높낮이, 금속의 떨림, 냉각유의 점도 변화. 인간만이 느낄 수 있는 이상한 징후를 데이터로 바꾸는 시도였다. 이 모든 과정은 기록되지 않은 역사였다. 언론은 여전히 냉소적이었고 일본의 TV 프로그램에서는 KCNC 프로젝트를 세금으로 만든 환상이라 조롱했다. 그러나 김도연은 카메라 앞에 나서지 않았다. 그는 오직 공장 안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어느 날 나는 그에게 물었다. 도대체 뭐가 당신을 이렇게 버티게 합니까?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다. 절박함이요.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말에는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숙소로 돌아와 창문 밖을 바라보았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고 어딘가에서 공장의 사이렌이 울렸다. 나는 느꼈다. 이 싸움은 단순한 기술 경쟁이 아니었다. 절박함이 설계도가 되고 있었다. 그의 말처럼 한국의 기술자들은 하루에도 수십 번 실패하면서도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나는 몰랐다. 그 실패들이 곧 세계를 뒤집을 새로운 법칙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을. 2023년 3월 21일 새벽 4시 30분. KCNC 실험실에 알람이 울렸다. 나는 숙소에서 원고를 정리하던 중 다급한 전화를 받았다. 기자님, 지금 오셔야 합니다. 기계가 달라졌어요. 차를 몰고 달려간 연구소는 긴장과 흥분으로 가득 차 있었다. 연구원들은 모니터 앞에 몰려 있었고 중앙 화면에는 단 하나의 숫자가 떠 있었다. 오차율 0.00.
가동시간 23시간 58분 47초. 김도연은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이건 단순한 행운이 아닙니다. 그는 회로판 위의 센서를 손끝으로 가리켰다. AI가 금속의 떨림을 감지하고 있어요. 지금 스스로 조정 중입니다. 시간이 흘렀다. 24시간, 30시간, 40시간 마이너스. 모니터의 수치는 변하지 않았다. AI가 사람처럼 예감을 읽고 진동과 열을 조정하고 있었다. 김도연은 낮게 중얼거렸다. 이제 기계가 인간의 손끝을 기억하기 시작했습니다. 48시간째 되는 순간 연구소 한쪽에서 환호가 터졌다. 정상 유지. 폭주 없음, 오차 없음. 그러나 김도연은 미소만 지었다. 아직 멀었어요. 100시간을 넘기기 전까진 말하지 맙시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소름이 돋았다. 그에게 성공이란 단순한 데이터가 아니라 기술의 완전한 자립을 의미했다. 밤이 깊을수록 실험실의 공기는 더 뜨거워졌다. AI는 이제 온도 습도 진동뿐만 아니라 작업자의 호흡 리듬까지 계산에 포함시키고 있었다. 그것은 마치 살아있는 기계 같았다. 72시간, 그리고 80시간. 도쿄 니쇼테크 본사에서도 비상등이 켜졌다. 정보 분석 팀장이 달려와 보고서를 내밀었다. KCNC 시스템 80시간 무오차 가동 확인. 하라 부사장이 얼굴을 찡그렸다. 그럴 리가 없어. 데이터 조작일 거야. 그러나 엔지니어가 고개를 저었다. 모든 신호가 실제입니다. 오히려 일본 기계보다 안정적입니다. 김도연의 연구소에서는 모두 숨을 죽였다. AI는 이제 스스로 부품의 마모도를 계산하고 교체 시점을 예측하며 회로 온도를 조절하고 있었다. 기계가 인간에게 배우던 시대가 끝나고 이제 인간이 기계에게 배우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시간이 흘러 90시간, 95시간 마이너스. 모두가 모니터를 응시했다. 그리고 마침내 숫자가 바뀌었다. 100만. 오차율 0.00. 시스템 다운 0회. 진동 이상 없음. 연구소 안에 일순 정적이 흘렀다. 누군가가 숨을 들이쉬는 소리마저 크게 들렸다. 그 다음 천천히 박수가 터졌다. 박수가 울리고 눈물이 떨어졌다. 김도연은 두 손을 맞잡았다. 드디어 해냈습니다. 우린 일본의 심장을 멈추게 했던 그 칩 없이 우리 손으로 다시 뛰게 만들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단단했다. 나는 그 장면을 바라보며 메모장에 적었다. 기계가 100시간 동안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리고 나의 오만이 무너졌다. 도쿄에서는 긴급 회의가 열렸다. 니쇼테크 본사 대형 스크린에 KCNC의 데이터가 투사됐다. 연속 100시간, 0.005차. 회의실은 침묵에 잠겼다. 누군가는 주먹으로 탁자를 내리쳤다. 말도 안 돼. 50년간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고속 진동 구간을 한국이 통과했다고. 다케다 나오키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머릿속에는 5해 전 자신이 했던 말이 떠올랐다. 한국 산업은 우리 기술 없이는 하루도 버티지 못한다. 이제 그 말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닫고 있었다. 서울의 새벽이 밝았다. KCNC의 기계는 여전히 완벽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 소리는 마치 새로운 시대의 심장 박동 같았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100시간. 이건 숫자가 아니라 한 나라가 기술 종속에서 벗어난 시간이다. 그날 이후 나는 더 이상 외신 기자가 아니었다. 나는 역사의 증인이었다. 2025년 4월 독일 하노버. 세계 최대 산업 전시회 하노버 메세가 열리는 날이었다. 나는 외신 기자 자격으로 이곳에 있었다. 5년 전 일본 기술의 그림자 아래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이제 세계의 중심 무대에 도착한 것이다. 전시장 중앙홀은 거대한 철제 구조물과 유리 천장 아래 각국의 기술이 경쟁하듯 진열돼 있었다. 니쇼테크, 지멘스, GE, 미쓰비시, 그리고 한쪽 끝에 조용히 자리한 작은 부스 마이너스. 그곳에 적혀있던 글자는 단 3글자였다. KCNC. 부스 앞에는 사람들의 인파가 몰려들고 있었다. 한국 국기가 천장 위에서 조명을 받으며 반짝였다. 나는 취재 노트를 들고 그 군중 속으로 들어갔다.
마이크를 잡은 진행자가 말했다. 지금부터 한국형 CNC 시스템 KCNC 2세대 시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순간 공기가 바뀌었다. 기계가 작동하며 금속 절삭음이 울려 퍼졌다. 휘잉 마이너스. 맑고 균일한 그 소리는 금속이 아니라 음악 같았다. 전문가들조차 숨을 죽였다. 화면에는 비교 데이터가 떠올랐다. 기존 일본 CNC 절삭 속도 100%, 오차율 0.005. KCNC 2세대 절삭 속도 115%, 오차율 0.001. 그리고 옆에 숫자가 마지막으로 바뀌었다. 가격 일본 대비 70%. 순간 군중 속에서 웅성거림이 터졌다. 속도 15% 향상. 가격이 30%나 싸다고. 이건 단순한 대체제가 아니라 시장의 재정이야. 나는 숨이 막혔다. 이건 단순한 기술 진보가 아니었다. 기술 패권의 교체식이었다. KCNC는 연속 작업으로 3분 만에 금속 블록 하나를 완벽히 가공해냈다. 일본 장비가 같은 작업을 10분 걸려 완성할 때 KCNC는 이미 다음 공정을 시작하고 있었다. 더 놀라운 건 소리였다. 고속 진동 영역을 통과할 때조차 진동음이 거의 들리지 않았다. 마치 기계가 스스로 리듬을 조절하는 것 같았다. 내 옆에 있던 독일 엔지니어가 감탄사를 내뱉었다. 믿을 수가 없군요. 속도는 15% 빨라지고 정밀도는 높아졌으며 비용은 30%나 낮아졌습니다. 이건 경쟁이 아닙니다.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그의 말은 정확했다. 이건 경쟁이 아니라 전환이었다. KCNC 로고 아래에는 작은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 메이드 인 코리아. 그 문구가 전시장 중앙의 조명에 비치며 번쩍였다. 반대편 일본 부스에서는 초조한 눈빛들이 보였다. 니쇼테크의 다케다 나오키가 멀리서 그 장면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한국은 하루도 못 버틴다라는 옛 보고서가 들려 있었다. 그 종이가 천천히 구겨졌다. 그는 중얼거렸다. 이제 우리가 배워야 할 차례인가. 한국 부스의 시연은 계속되었다. AI가 스스로 절삭 공구의 마모를 감지하고 작업 중 온도 변화와 습도까지 계산해 보정했다. 화면에는 새로운 수치가 떠올랐다. 자기 진단 성공률 99.98%. 관객석에서 누군가 외쳤다. 이건 살아있는 기계야. 박수가 터졌다. 수천 명의 관람객이 일어나 손뼉을 쳤고 한국 기술자들은 고개를 숙였다. 그들의 얼굴에는 자부심과 겸손이 동시에 깃들어 있었다. 나는 그 장면을 바라보며 느꼈다. 이건 단순한 시연이 아니었다. 세계 산업의 중심이 바뀌는 역사적 순간이었다. 나의 손이 떨렸다. 5년 전 나는 냉소적으로 말했다. 한국은 일본 기술 없이는 하루도 버티지 못한다. 하지만 지금 나는 그 말의 오만함을 똑똑히 깨닫고 있었다. 시연이 끝나자 관중은 기립박수를 보냈다. 그들의 환호 속에서 김도현이 무대에 올랐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기술은 경쟁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오늘 그 생명이 한국에서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전시장의 조명이 꺼지고 KCNC 로고가 마지막으로 빛났다. 휴먼 AI-KCNC. 나는 그 불빛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건 단순한 승리가 아니다. 인류 기술의 중심이 동쪽으로 이동한 순간이다. 그날 밤 하노버의 하늘은 별빛 대신 한국의 붉은 로고로 물들어 있었다. 하노버 메세의 여진은 일주일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았다. 세계 경제 전문지들은 앞다투어 표지를 바꿨다. K-테크 쇼크. 한국 산업의 표준을 바꾸다. 일본 기술 패권 50년 만에 붕괴. 이런 제목들이 연일 뉴스피드의 상단을 차지했다. 나는 서울로 돌아오며 인천공항의 활주로 위로 내리는 석양을 바라보았다. 단 5년 전만 해도 일본 부품이 끊기면 한국 산업 전체가 멈춰섰다. 그러나 지금 그 시절의 공포는 역전되어 이제는 일본이 한국 기술에 의존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다. 그날 밤 도쿄 경제산업성 본관. 국장 이하 간부들과 일본 주요 대기업 임원 30여 명이 모였다. 긴급 회의의 주제는 단 하나였다. KCNC 사태 대응책.
대형 스크린에는 하노버 메스에서의 시연 영상이 다시 재생되고 있었다. 누군가 분노 섞인 목소리로 외쳤다. 이건 기술 문제가 아닙니다. 일본의 존재감이 사라지고 있어요. 미쓰비시 중공업의 대표가 다케다 나오키를 노려봤다. 니쇼테크는 뭘 하고 있었습니까? 당신들이 설계한 봉쇄가 결국 한국의 성장 엔진이 됐잖아요. 다케다는 잠시 침묵하다 천천히 말했다. 우린 기술을 무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무기를 연료로 바꿨습니다. 회의장은 얼어붙었다. 경제산업성 국장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우린 더 이상 뒤를 돌아볼 여유가 없습니다. 정부는 3조엔 규모의 차세대 CNC 부흥 프로젝트를 즉시 추진합니다. 순간 회의실이 술렁였다. 3조엔. 전후 일본 산업 역사상 전례 없는 천문학적 예산이었다. 국가의 자존심, 기술의 자존심, 그 모든 것을 되찾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하지만 나는 그 순간 그 금액이 단지 절망의 크기를 상징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국장은 계속 말했다. 우리는 모든 기술력, 모든 대학, 모든 연구소를 총동원해 KCNC를 따라잡겠습니다. 누군가 속삭였다. 하지만 이미 그들은 3세대를 준비하고 있다는데요. 그 말이 흘러나오자 회의장은 다시 침묵에 빠졌다. 같은 시각 서울. 김도연은 산업통상자원부 회의실에서 기자들을 맞이하고 있었다. 그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KCNC는 더 이상 기계가 아닙니다. 인간의 경험과 AI가 결합된 산업 생명체입니다. 우린 단순히 따라잡는 게 아니라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 겁니다. 그의 발언은 곧 전 세계로 퍼졌다. CNN, BBC, 니케이, 한겨레 마이너스 모두가 같은 문장을 인용했다. 기술은 경쟁이 아니라 생명이다. 나는 도쿄로 돌아와 신주쿠 거리의 네온 사인을 바라보았다. 사람들은 여전히 분주했지만 그 불빛 속에는 불안이 스며 있었다. 신문 가판대에는 이런 제목이 걸려 있었다. 일본 3조엔으로 잃어버린 반세기를 되찾을 수 있을까? 그 제목을 보는 순간 나는 한숨을 내쉬었다. 기술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생명이라는 걸 한국이 이미 증명해 버렸기 때문이다. 그날 밤 나는 취재 노트를 덮으며 생각했다. 5해 전 김도연이 내게 했던 말. 절박함이 설계도가 됩니다. 그 말이 이제는 내게도 설계도가 되어 있었다. 한국의 KCNC가 세상을 바꾼 게 아니라 세상이 이제 한국을 중심으로 다시 회전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일본은 지금 3조엔짜리 절망 속에서 다시 태어나야만 했다. 서울의 하늘은 이상하리만큼 맑았다. 하노버의 박람회가 끝난 지 6개월, 나는 다시 이 도시로 돌아왔다. 처음 왔을 때는 일본의 기술에 눌린 피해자 국가를 취재하러 왔지만 이제는 세계의 기준을 다시 세운 창조자들을 만나러 온 것이다. 공항에서 내려 시내로 향하는 도로는 KCNC의 광고판으로 가득했다. 인간의 감각과 AI의 조화 메이드 인 코리아. 이제 그 문장은 단순한 홍보가 아니라 국가의 철학이 되어 있었다. 며칠 후 나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초대장을 받았다. KCNC 이후에 한국산업전략 기자단 간담회 외신 전용. 초청자 명단의 맨 위에는 내 이름, 알러버 그랜트. 건물 로비에 들어서자 공기가 달랐다. 벽에는 거대한 구호가 새겨져 있었다. 기술은 곧 자존이다. 그 문장을 보는 순간 5년 전 김도연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가 했던 말 마이너스 절박함이 설계도가 됩니다. 그 절박함이 이제 한 나라의 슬로건이 되어 있었다. 간담회장에는 장관, 차관, 그리고 수십 명의 한국 기자들이 모여 있었다. 나에게는 중앙 앞자리가 배정됐다. 조명이 켜지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단상에 올랐다. 그의 첫마디는 조용했지만 단단했다. 5해 전 우리는 부품 하나로 산업 전체가 멈췄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 부품이 우리를 다시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주변을 둘러봤다. 이제 우리는 기술을 만드는 나라가 아니라 기술을 정의하는 나라가 되겠습니다. 그 순간 회의장 안이 술렁였다. 기자가 질문했다. 장관님, 그것은 단순히 기술 자립을 넘어 새로운 패권 선언입니까? 그는 미소를 지었다. 아니요. 패권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우리는 이제 기술로 싸우지 않고 기술로 세상을 돕겠습니다. 모니터 화면에 새 전략 문서가 떴다. K퓨처 2040. 그 안에는 명확한 문장이 있었다. 한국은 더 이상 기술을 수입하거나 모방하지 않는다. 한국은 기술을 언어처럼 쓴다. 그리고 그 언어의 이름은 자존심이다. 그 말은 단순한 정책이 아니었다. 하나의 선언문, 하나의 철학이었다. 기술을 수단으로 삼던 시대에서 기술을 문화로 삼는 시대로의 전환. 나는 그 순간 이해했다. 이제 한국의 공장은 단순히 철과 전류로 움직이는 곳이 아니었다. 그 안에는 국민의 기억, 실패의 기록, 그리고 자존의 혼이 흐르고 있었다. 간담회가 끝나자 김도현이 조용히 나타났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거칠었지만 눈빛은 더 깊어져 있었다. 나는 그에게 물었다. 당신에게 기술이란 이제 무엇입니까? 그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기술은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가 만들지 않으면 우리가 사라집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그리고 덧붙였다. 우린 더 이상 생산국이 아닙니다. 우린 이제 지식국입니다. 그 한마디가 내 가슴을 울렸다. 도쿄에서, 런던에서, 워싱턴에서 들을 수 없는 언어였다. 지식국. 그 말 속엔 기술보다 더 강한 무언가 마이너스. 정체성과 기억이 있었다. 회의가 끝나고 나는 옥상 테라스에 섰다.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붉은 노을에 물들고 있었다. 멀리에서 들려오는 공장의 리듬이 마치 심장박동 같았다. KCNC의 진동은 더 이상 기계의 것이 아니었다. 그건 한민족의 박동이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기사 원고를 열었다. 제목은 망설임 없이 이렇게 썼다. 서울에서 온 전문 기술이 자존이 되다. 나는 마지막 문장을 덧붙였다. 한국은 더 이상 따라가는 나라가 아니다. 그들은 새로운 정의를 세우고 있다. 기술이란 인간의 존엄을 구현하는 또 하나의 언어임을. 그 순간 나는 확신했다. 내가 보고 있는 건 산업의 발전이 아니라 문명의 진화였다. 나는 다시 도쿄로 돌아왔다. 하네다 공항에 내리자마자 느껴지는 공기는 5년 전 그날의 공기와는 완전히 달랐다. 예전에는 자신감으로 가득 찼던 도시가 이제는 묵직한 침묵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신문 가판대의 헤드라인이 내 눈을 멈추게 했다. 니쇼테크, KCNC 설계 복제 시도. 일본, 기술 추격 프로젝트 실패. 거리의 사람들은 그것을 무심히 지나쳤지만 나는 그 제목에서 지난 세대의 그림자를 보았다. 니쇼테크 본사 37층. 그곳은 한때 아시아 산업의 심장이었다. 이제는 몇몇 남은 기술자들이 어두운 조명 아래 KCNC의 부품을 해체하며 분석하고 있었다. 그들의 손에는 자존심 대신 불안이 묻어 있었다. 그중 한 남자가 고개를 들었다. 다케다 나오키였다. 한때 한국은 하루도 못 버틴다고 말했던 그 목소리. 지금은 쉰 듯 낮고 조용했다. 우린 그들을 막으려 했지만 결국 그들이 우리를 구해냈구나. 그는 모니터를 가리켰다. 화면 속에는 KCNC의 집단 지능 네트워크가 실시간으로 작동하고 있었다. 여러 대의 기계가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으며 마치 하나의 생명체처럼 움직였다. 저건 더 이상 기계가 아니야. 그의 말에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나는 천천히 연구실 안을 둘러봤다. 벽 한쪽에는 손으로 그린 설계도가 빽빽하게 붙어 있었다. 오래된 종이 위에는 미세한 선들이 이어져 있었다. 그 선들은 마치 한 세대의 꿈이 남긴 흔적 같았다. 다케다가 말했다. 이제 우린 배워야 해. 늦었지만 진심으로. 그의 눈빛에는 오만이 아니라 겸허함이 있었다. 잠시 후 연구소 한쪽 스크린에 이메일 알림이 떴다. 발신인 김도현. 제목 협력을 통한 미래. 다케다는 숨을 죽였다. 화면에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기술은 자존이지만 자존은 나눌 때 진짜가 됩니다. 짧은 한 문장이었지만 그 말은 일본의 오랜 벽을 무너뜨렸다. 다케다는 고개를 숙였다. 그래, 그게 진짜 기술이지. 나는 연구소를 나와 도쿄 거리로 걸어 나왔다. 비가 내리고 있었다. 신주쿠의 네온사인 위로 물방울이 번지며 빛을 흩날렸다.
그 빛은 마치 오래된 도면 위에서 마지막으로 남은 희미한 선처럼 보였다. 내가 처음 한국을 찾았을 때 나는 기술을 경제의 도구로만 보았다. 하지만 지금 나는 안다. 기술은 언어다. 그리고 한국은 그 언어로 존엄을 말했다. 나는 공항으로 향하는 택시에 몸을 실었다. 라디오에서는 서울에서 열린 새로운 협력 선언식이 중계되고 있었다. 한국과 일본, 두 나라의 대표가 함께 무대에 서서 말했다. 과거의 경쟁은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미래를 함께 설계합니다. 그 말을 들으며 창밖을 바라봤다. 비가 먹고 도쿄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 건물 유리에 비친 빛이 천천히 퍼져나갔다. 그 빛은 도면 위의 마지막 선처럼 다시 새로운 설계를 그리기 시작하고 있었다. 나는 노트를 꺼내 마지막 문장을 썼다. 기술은 자존심이 아니라 생명이다. 그리고 생명은 나눌 때 더 강해진다. 펜 끝이 멈추자 나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이제 더 이상 패배도 승리도 존재하지 않았다. 오직 배움과 공존만이 남아 있었다. 그날 밤 비행기에 오르며 창밖의 도시 불빛을 내려다봤다. 그 불빛들은 서로 이어져 하나의 거대한 회로처럼 빛나고 있었다. 나는 속삭였다. 결국 기술은 사람을 연결하는 언어였구나. 엔진이 울리고 도쿄의 불빛이 멀어졌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는 오직 한 문장이 남았다. 추락은 끝이 아니라 다시 날기 위한 준비였다.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세상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바뀌고 있었다.